결혼식 초대장이 도착한 건 아무런 예고도 없이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다. 한눈에도 비싼 인쇄소에서 주문한 티가 났다. 흰색 봉투, 금박 테두리, 깔끔한 글씨로 적힌 내 이름. 육군 대령 김민서. 나를 그렇게 부른 건 적어도 우리 가족 안에서는 무려 7년 만이었다. 내가 그들에게 김민서였던 시절은 진작 끝났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이름 석자를 인쇄한 걸 보면 초대장을 만든 사람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부러 외면한 게 분명했다. 나는 그 초대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아직 봉인도 뜯지 않았지만 무슨 내용이 적혀 있을지 이미 알고 있었다. 말이 초대장이었지 사실은 메시지였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사에 참석할 테니 너도 조용히 와서 박수나 치고 있어라. 그렇게 들렸다. 봉투 안에는 예쁜 글씨로 인쇄된 카드 한 장과 식장 안내지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손글씨로 단 한 줄, 엄마의 필체였다. 행동 똑바로 해. 감정도 애정도 없는 지시문. 내 생일에도 아버지 장례식에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의 손끝에서 나온 말이었다. 더 황당했던 건 신랑의 이름이었다. 정하늘 대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공기의 온도가 달라지는 것 같았다. 군 복무 중이던 아프가니스탄 쿠도제에서 내가 생명을 걸고 구해낸 장교였다. 총성과 매연, 혼란과 절박함 속에서 나는 피투성이가 된 그를 질질 끌고 나와 헬기에 태웠다. 그는 내게 목숨을 바쳤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내 동생의 신랑이 되어 있었다. 어느새 시간이 그렇게 흐른 거였다. 7년. 연락 한 통 없이 지나간 시간. 어머니는 장례식에서조차 나를 외면했다. 앞줄에 자리도 없었고 시선을 주지도 않았다. 나는 뒤쪽에서 묵묵히 서 있었고 그마저도 끝난 뒤 그녀는 내게 다가와 군복 입고 오니까 가족보다 더 티나잖니? 라고 말했다. 그게 그녀의 전부였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때보다 더 완벽하게 나를 지워놓고 다시 초대장을 보냈다. 마치 지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동생 준호의 결혼이라면 가족 행사라는 이유로 초대를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하늘이라는 이름은 다르다. 그는 내가 지켜낸 사람이었다. 그와 내 동생이 어떤 인연으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가 나와 가족 사이의 침묵을 모른다고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를 아무렇지 않게 초대했다는 건 무시였고 경고였고 혹은 두 사람 모두 과거를 지우고 싶다는 의도였다. 나는 그날 저녁 베레모와 정복이 걸려있는 옷장을 한참 바라봤다. 정복은 아버지 장례식 이후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그날 가족은 나를 군인이 아니라 방해물로 취급했다. 아버지는 예우를 다해 묻혔지만 나는 누구에게도 불려지지 않았다. 동생은 내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리고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군복 입은 문제아로 치부했다. 그 장면이 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결혼식 초대는 사과가 아니었다. 화해도 아니었다. 그냥 다시 질서를 회복하려는 시도처럼 느껴졌다. 너도 와서 사진 찍고 조용히 박수치고 이 결혼식에 아무 문제 없는 척해. 내게는 그렇게 읽혔다. 그리고 그 질서 속에는 내 존재는 불편하고 군복은 눈에 까시며 내가 겪어온 전쟁과 상처는 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신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초대장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싸움이 아니라 증명이었다. 내가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 내가 지워진 자리가 아니라는 것. 군복은 나를 지켜줬지만 가족은 나를 내쫓았다. 나는 그 초대장을 다시 책상 위에 놓고 컴퓨터를 켰다. 비행 일정을 검색했다. 인천에서 광주까지 2시간 10분, 조용한 새벽 비행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다녀올 수 있는 시간대였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며 나는 생각했다. 환영받기 위해 가는 게 아니었다.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내가 아직 존재한다는 것, 아직 살아있다는 것, 정하늘이 내게 빚졌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이 감히 지우려 했던 존재가 아무것도 모른 채 뒤에서 웃고 있을 수 없다는 것. 출발 전날 군인증과 여권을 챙기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내 이름은 김민서, 대한민국 육군 대령.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도 그 이름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었다. 나는 그 이름으로 다시 가족 앞에 설 것이다. 침묵을 깨기 위해서가 아니라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비행기에서 내 이름은 명단에 없었다.
좌석 배치는 끝나 있었고 나는 표에 적힌 자리를 따라 조용히 움직였다. 행사 당일 결혼식장 로비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고 작은 이야기로 웃음을 주고받았다. 모두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얼굴이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다. 입구 한편에 놓인 좌석 배치도를 향해 다가갔다. 정중하게 인쇄된 진주색 카드, 금박 장식, 그리고 가족 명단. 나는 천천히 눈을 따라 이름을 확인했다. 사촌, 친구, 친척, 부모님 지인들까지 세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디에도 김민서라는 이름은 없었다. 계급도, 직함도, 별도 없이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식장 한 구석, 테이블 12번, 출구 바로 옆. 누군가 지나가듯 말하던 엄마의 말이 기억났다.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그쪽 자리에 넣었어. 그날 아침 엄마는 과일 접시를 내밀며 그렇게 말하고는 대화도 없이 자리를 떴다. 그 말에는 설명도 배려도 없었다. 식장은 정교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통제되어 보였다. 나는 정복을 입고 있었다. 정갈하게 다려진 군복, 반짝이는 계급장, 정직한 상징들. 하지만 이 공간에서 그것들은 부담이었고 불편함이었고 침묵의 대상이었다. 로비에서 조용히 서 있는데 엄마가 다가왔다. 얼굴에는 미소 아닌 미소가 떠 있었고 목소리는 차분했다. 오늘은 기자들도 있을 거야. 혹시라도 누가 뭐 물어보면 그냥 물류 담당이라고 해. 작전 같은 건 말하지 말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의 눈빛은 나의 군 생활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기보다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예식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주로의 신부는 웃고 있었고 하늘은 그 곁에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딱 한 번 바라봤다. 고개를 돌리며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 우리 사이의 기억은 그 어떤 언급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주례자의 말이 끝나고 가족을 위한 축복 순서가 진행되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려 했지만 엄마의 손이 내 팔에 닿았다. 눈빛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오늘은 준호의 날이야. 헷갈리게 하지 마. 나는 다시 앉았다.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나는 주변부에 앉아 있었다. 예식이 끝나고 연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테이블 12번, 기둥 뒤편, 주방문 바로 옆. 내 명찰은 단지 김민서였다. 대령이라는 호칭은 사라졌고 종이색조차 자른 테이블보다 희미했다. 웨이터가 와인을 따르며 나를 지나쳤다. 요청하자 그는 명단을 확인하고 말했다. 비음주 손님으로 되어 있어서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마셨다. 연회가 한창일 때 동생의 아내가 마이크를 잡았다. 말투는 밝았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웃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심지어 우리 언니도 오늘 왔네요. 어디 멀리서도 오셨다던데요. 누구든 위대한 분들을 지키는 일을 한다고 하네요. 오늘 밤에 조용한 파수꾼에게 박수를. 웃음이 터졌고 몇몇은 손뼉을 쳤다. 엄마는 테이블에서 또렷하게 말했다. 우리 집안의 민망함이긴 해도 시간은 잘 지켜서 다행이네. 이번엔 웃음이 더 커졌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갑작스러움은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다. 단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선택이었다. 그 순간 하늘이 움직였다. 그는 조용히 무대 앞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고 음악이 멈췄다. 그는 나를 향해 정확하게 한 걸음 앞에 섰고 경례했다. 군대에서 계급차를 인정할 때 하는 절대 가볍지 않은 경례였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김민서 대령님, 제 아내를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누군가 접시를 놓쳤고 플래시가 번쩍였다. 하늘은 무대를 향해 돌아서더니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분은 제 상관이셨습니다. 제가 전쟁에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침묵이 더 깊어졌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신부는 마이크를 떨어뜨렸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엄마는 입을 떼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누구도 나를 바라보지 않던 그 공간에서 시선이 모두 나를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침묵만이 무게를 갖고 있었다. 하늘은 마지막 경례를 마친 후 천천히 돌아섰다.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그 순간 아무도 웃지 않았고 누구도 나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별다른 말 없이 호텔 로비에서 나를 불렀다. 얼굴에 남은 당혹감은 감추려 했지만 눈빛 속에 묻혀 있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커피가 놓였고 나는 손도 대지 않았다. 엄마는 차분하게 말을 꺼냈다. 어제는 좀 과했던 것 같구나.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 말은 사과가 아니었다. 상황을 수습하려는 계산된 반응에 가까웠다. 엄마는 내가 반응하지 않자 목소리를 낮췄다. 기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너도 알다시피 이런 일은 순식간에 퍼진단다.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로 보이는 게 좋겠어. 그녀는 나에게 공식 입장을 내달라고 했다. 기자들에게 적절한 설명, 맥락을 담은 해명, 가족 간 오해였다는 식의 문장들. 그녀는 우린 너를 오해했을 수도 있지만 결코 미워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이해했다. 그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내 존재를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단지 조용히 있기를 바랐고 보이지 않기를 원했으며 불편함이 되지 않기를 강요해왔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나를 지우려 했어. 보호한 게 아니야. 엄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나의 군 생활은 여러 차례의 전장과 작전으로 이어졌고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전역을 고민했던 시기에도 부상을 입었을 때도 승진 발표가 났을 때도 그녀는 아무 말 없었다. 엄마는 컵을 잡은 손을 떨고 있었다. 말수가 적어졌고 자주 눈을 깜박였다. 하지만 여전히 중심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최선을 다했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당신들은 날 선택하지 않았어. 그게 전부야. 그 대화는 끝이었다. 말로 매듭지어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이어질 것도 없었다. 나는 자리를 일어나 로비를 떠났다. 그날 오후 호텔 카페에서 동생을 만났다. 그는 말없이 앉았고 나는 말없이 기다렸다. 시간이 흐르자 그가 입을 열었다. 너무 드라마 같았지? 나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솔직히 나도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그냥 가벼운 농담이었는데. 나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꺼내 올려놓았다. 봉투에는 군사기밀 분류 문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흘낏 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이게 뭐야? 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7년 전 군 내부 익명제보 시스템에 접수된 고발문이야. 내가 작전 기록을 과장했고 헌장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지. 그는 갑자기 말을 멈췄다. 나는 두 번째 페이지를 꺼냈다. 언어 분석 결과 보고서. 문체와 문장 습관이 특정 인물과 96% 일치한다는 결론. 익명 고발자의 어휘 중 무관용, 개인주의, 비대면이라는 단어는 그가 학창시절부터 자주 쓰던 표현들이었다. 그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너야? 라는 질문은 하지 않았다. 부정하지도 않았다. 대신 한참 후 그가 말했다. 그땐 그냥 힘들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는 너 얘기만 하고 난 늘 비교당했고 아무도 나를 제대로 봐주지 않았어. 그의 음성은 흔들렸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를 매장했냐?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때 그 신고 이후 난 1년간 모든 승진 심사에서 누락됐어. 아무도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았고 내 경력은 정체됐지. 결국 직접 조사해서 출처를 추적했어. 그런데 네 흔적이 나오더라. 그는 조용히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말없이 앉아있는 모습은 후회라기보단 바머처럼 보였다. 나는 말했다. 넌 나를 죽이려고 했어. 대신 네가 더 반짝이려고. 그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나도 그게 잘못이었다는 건 알아. 하지만 지금은 늦었지 않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은 건 네 인식이지. 진실은 언제든 유효하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하늘은 네 얘기 다 몰랐어. 그가 너한테 빚졌다는 것도 사실 잘 몰라. 그냥 편한 선택이었어. 엄마가 원했고 난 안정감을 택했지. 나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다신 내 이름으로 네 체면을 세우려 하지 마. 그건 마지막 경고야. 그날 밤 나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군화와 정복을 벗었다. 침대 옆 협탁에 이름표 하나가 놓여 있었다. 김민서. 그것은 내가 끝까지 지켜낸 이름이었고 이제는 어떤 서열이나 명령보다 단단한 무게를 가진 이름이었다. 공항 출국장 입구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환영받지 않았던 자리를 스스로 떠나는 데에 미련은 없었다. 그 결혼식은 화해의 장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나는 여전히 불편한 존재였고 내 존재는 그들의 서사에서 지워지는 게 더 자연스러웠다.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나는 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생각은 잠시 닫고 싶었다. 내 이름이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줄은 몰랐다. 그들이 나를 조용히 처리하려 했던 방식은 오히려 내 존재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말았다. 이틀 뒤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으려다 그냥 눌렀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김 대령님, 혹시 언론 대형팀에서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하객 중 누군가가 찍은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갔고 수천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인터뷰 요청이 밀려들었다. 군 내부에서도 이 사안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내 이름은 갑작스럽게 뉴스 헤드라인에 등장했다. 결혼식장에서 계급을 밝힌 신랑, 상관 앞 경례로 화제라는 제목 아래 내 과거 작전 기록과 군 경력이 기사로 재조경되기 시작했다. 내가 원한 주목은 아니었지만 침묵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다. 나는 그날 저녁 언론에 짧은 성명을 보냈다. 가족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다만 군인으로서 내 역할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그 다음 주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다. 고위 간부들이 관련 논의에 나섰고 나에게 새로운 과제가 주어질 가능성도 언급되었다. 처음엔 반응이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존중의 기류로 바뀌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개인의 명예회복이 아니라 구조적인 질문으로 이어져야 했다. 나 같은 사례가 처음이 아닐 것이며 분명히 어디선가 또 다른 김민서들이 고통 속에 침묵하고 있을 것이다. 며칠 후 나는 정식으로 발표했다. 신부 재단의 설립, 군 내외의 개인적 배신이나 내부 고발로 인해 경력이 훼손된 장병들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법률 자문, 심리상담, 명예회복을 위한 내부 절차를 함께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언론은 일제히 반응했다. 일부는 나를 군 내부 반항자라 불렀고 일부는 조용한 개혁가라 불렀다. 하지만 나는 어떤 수식어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내 목적은 단 하나였다. 더 이상 아무도 조용히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 그날 밤 내 개인 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모르는 이름이었고 내용은 짧았다. 저는 대위 시절 성희롱을 고발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출당했습니다. 제 기록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나는 곧바로 답장을 썼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며칠 후 첫 내부 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는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군복을 벗은 이도 있었고 현역으로 남은 이도 있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은 것은 누군가의 침묵 강요였다. 그 자리에서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싸움은 군 내부와 외부 모두를 향한 싸움이다. 복무 중의 전투만큼이나 복무 이후의 침묵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릴 것이다. 그 주말 나의 모교에서 연락이 왔다. ROTC 후배들이 특강 요청을 했다. 주제는 무엇이든 좋다고 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군인은 침묵하지 않는 법도 배워야 한다고. 연대에 섰을 때 나는 긴장하지 않았다. 나의 이름이 처음으로 박수받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내가 끝까지 내 목소리를 지켰기 때문이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후배가 다가왔다. 그는 아직 소위였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저도 언젠가 그런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너의 이름으로 결정해. 그 누구도 대신 책임지지 않으니까. 그날 밤 숙소에서 나는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했다. 예전 승진 누락 통보서, 경고 메일, 익명 고발 추적 결과. 이제는 증오로 남기지 않았다. 다만 기록으로 남겼다.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싸움을 시작할 때 혼자가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 창밖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그 결혼식에서 나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아마 지금도 자신들의 말이 농담이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농담은 누군가의 인생을 꺾는 칼날이었고 그 칼날은 결국 돌아와 그들을 찌르게 될 것이다. 나는 복수하지 않았다. 대신 내 자리를 되찾았다. 그건 더 강한 방식이었다. 침묵을 강요받았던 내가 이제 침묵을 끝내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이미 와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난간에 기대어 있었고 내가 다가가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음료잔 하나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고 반쯤 비어 있었다. 말없이 옆에 섰다. 오랜만에 마주한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그보다 더 낯선 건 지금 이 대화 자체였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말했다. 자기가 올 줄 몰랐다고.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당신이 물었으니 온 거라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몸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려 있었다. 부담스러워하는 자세였다. 그는 내가 헬만드에서 자신을 구한 일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건 예전 일이니까 지나간 거라고 했다. 하지만 내게는 지나간 일이 아니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청력 일부를 잃었고 어깨에는 아직도 수술 흉터가 남아있다. 그는 그날의 대가를 기억했지만 그 무게를 감당한 적은 없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녀에게 말했느냐고.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정하늘은 결혼식 당일까지 그날 벌어진 일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녀가 이야기를 바꿀 게 뻔하다고. 상징화하고 감성화하고 결국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거라고. 그래서 침묵했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말했다. 내 진급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챙겼다고. 기사도 모아뒀고 발표 영상도 따로 저장해뒀다고. 아무에게도 말한 적은 없지만 나를 존경한다고.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시간은 지나 있었다. 그래서 왜 그녀와 결혼했느냐고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 후 결국 말했다. 편했기 때문이라고. 가족들이 원했고 집안 분위기가 그렇다고. 안정감이 필요했다고. 그는 더는 위험한 상황을 겪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그 말에서 무책임함보다 피로감을 먼저 읽었다. 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때때로 조용한 삶을 원한다. 하지만 조용함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다. 그가 선택한 조용함은 누군가를 무너뜨린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네가 그 고발문을 직접 쓰지 않았다고 해도 누구보다 먼저 그 진실을 알았을 거라고. 그가 고개를 떨궜다. 자신도 예감은 했지만 확신하지 않으려 했다고. 만약 사실이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고. 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 이름으로 너를 덮지 마. 내 명예가 너의 방패가 되지는 않을 거야.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그의 얼굴을 떠올렸다. 내가 구해낸 사람, 내 손으로 살려낸 사람, 그리고 그 손을 다시 잡지 못한 사람. 그는 고맙다고 했지만 내게 진 빚을 진심으로 갚을 생각은 없었다. 그에게는 살아남는 것이 전부였고 나에게는 살아낸 이후의 삶이 문제였다. 침묵은 서로를 살리기도 하지만 서로를 지우기도 한다. 그는 나를 지우는 데 가담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지만 방관은 가장 쉬운 배신이었다.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다시는 기대하지 않을 뿐이었다. 노트북을 열어 신부재단의 다음 주제를 정리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례들을 모으고 피해자들과의 1대1 인터뷰 일정을 조율했다. 한 사람의 침묵이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시작된다. 나는 그 시작점에 서 있는 사람으로 남기로 했다. 그는 내게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거리를 두었다. 어떤 감정보다 명확한 반응이었다. 그날 그가 내 앞에 격려한 건 일회성이었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는 그 장면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 내겐 필요 없었으니까. 누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지켜냈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았다. 다만 내 이야기 속에서 비중을 낮췄을 뿐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 역시 그것이 최선이라 생각할 것이다. 침묵은 더 이상 우리 사이를 지배하지 않았다. 대화가 없다는 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았다. 그건 선택이었고 우리가 마침내 각자의 방식으로 결론에 도달했다는 신호였다. 그의 결혼은 끝나지 않았지만 시작도 아니었다. 그는 그 안에서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 밖에서 내 길을 만들어갈 것이다. 그 길은 고요하지만 결코 조용하지 않았다. 비행기 안에서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정복은 캐리어에 넣어두었고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은 채 출국 게이트를 통과했다. 이번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따로 안내도 요청하지 않았고 군 내부 전산에도 목적지를 기록하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이동이었다. 그러나 공항은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탑승장 근처 플래시가 먼저 터졌다.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음성독음기와 마이크가 사방에서 나를 향해 뻗었다. 김민서 대령님,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당 발언이 사전에 알려졌었나요? 정 대위와의 관계가 사실인가요? 나는 잠시 멈췄다. 보안 요원이 다가와 나를 보호하려 했지만 손짓으로 제지했다. 플라스틱 기둥 하나와 구석의 국계 앞 조촐한 안내대가 보였다. 나는 그쪽으로 걸어가 마주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누군지 이제야 묻는군요. 기자들의 펜이 멈추고 카메라 셔터 소리도 줄어들었다. 저는 가족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들이 만든 침묵이 눈앞에 보이도록 만든 결과물입니다. 모두가 조용해졌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수년 동안 저는 군복을 입고 근무했습니다. 그런데도 가족에게는 늘 지워진 존재였습니다. 제가 해낸 일보다 그들에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존재가 축소되었죠. 나는 안주머니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오늘 아침 프린터에서 출력한 따끈한 서류였다. 오늘부로 신부재단을 정식 발족합니다. 이는 군 내에서 가족이나 배우자,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경력이나 명예가 손상된 장병들을 위한 법률, 심리, 경력보호 시스템입니다. 카메라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몇몇 기자는 닫아 적는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재단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장치입니다. 지워졌던 목소리를 다시 세우는 자리입니다. 뒷줄에서 손 하나가 올라갔다. 이번 발표는 가족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여러분은 스스로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제 결론에 도달했으니까요. 날이 끝나자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타자기를 두드렸고 어떤 이는 녹음기를 들여다봤다. 그 사이 한 명의 사관 후보생이 다가와 경례했다. 나는 경례를 받아주었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경례는 언어보다 깊은 메시지였다. 돌아서서 게이트로 걸어가는 순간 내 전화가 울렸다. 발신인은 합참, 메시지 내용은 단순했다.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조용히 나를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합참 회의실에서 나는 발표를 시작했다. 청중은 고위 장성, 정책 자문관, 국방부 실무자들이었다. 내 뒤스크린에는 간단한 문구가 떠 있었다. 리질리언스 프로텍션 프로토콜.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장에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매뉴얼만 마련해왔습니다. 그러나 가정, 인간관계, 신뢰의 붕괴로 인해 장병들이 무너지는 사례에 대해서는 체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엔 퇴역자들의 이직률 통계가 나왔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내사로 끝난 내부 신고 케이스들. 세 번째는 자살 충동과 경력 손실 간의 상관관계. 숫자와 그래프는 침묵보다 강했다. 누군가 손을 들었다. 해군 중장 박모 씨. 김 대령, 이 안건은 너무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나는 정면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모든 정책은 개인에서 시작합니다. 아니면 선전이죠.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나는 침묵을 기다렸다. 설득이 아니라 무게로 말하는 시간이었다. 작전 중 외상에는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기록을 외부로 흘리고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정보를 왜곡하며 형제가 익명으로 명예를 훼손할 때 우리는 대응하지 못합니다. 이건 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작전 리스크입니다. 뒤편에 앉아있던 정책관 하나가 노트북을 열고 무언가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해병대 출신 참모 하나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우리는 병사들이 전쟁을 견디도록 훈련시킵니다. 이제는 그들이 평화 속에서 살아남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박수는 없었다. 이 회의실은 그런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방부 차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예산을 배정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나는 의자에 앉지 않았다. 고개 숙이지도 않았다. 나의 존재는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침묵시키려 했다. 나는 정책이 되었다. 그리고 정책은 기록된다. 지워지지 않는다. 몇 달 후 나는 다시 고향으로 향했다. 초대받은 것도 아니었고 무언가를 정리하려는 마음도 없었다. 그 집은 더 이상 내가 속한 공간이 아니었다. 다만 확인하고 싶었다. 내가 남긴 침묵이 그들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현관 앞에서 엄마는 문을 열고 나왔다.
진주 목걸이는 없었고 립스틱도 바르지 않았다. 머리는 단정했지만 예전처럼 빈틈없이 묶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들어오라는 말은 짧았고 반가움은 없었다. 나는 따라 들어갔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예의도 없고 차도 없었다. 그런 의식은 더 이상 우리 사이에 존재하지 않았다. 엄마는 손을 모은 채 고개를 들었다. 내가 말을 끊을 때까지 기다렸다.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가 먼저 말했다. 어떻게 지냈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너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몰랐어. 그때는 세상이 그렇게까지 너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받아들여질 필요가 없었어. 존재하면 되는 거였지. 엄마는 손끝을 말았다. 손에 떨림이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할지 두려웠어. 조용히 있으면 언젠간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 가문도 너도.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조용히 있으라고 해서 괜찮아진 사람은 없어. 그냥 잊히지. 엄마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다시 조용해졌고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말했다. 나를 지운 건 네 선택이었어. 내가 멀어진 게 아니야.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땐 그게 보호라고 생각했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날까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아직 끝내지 않았다. 내가 이 집에 다시 온 이유는 단 하나야. 내가 왜 떠났는지를 네가 기억하게 하려고. 누군가 묻는다면 복잡했다고 말하지 마. 너희가 날 버렸다고 말해. 엄마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손끝으로 치맛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이미 충분했다. 그때 계단에서 소리가 났다. 익숙한 걸음. 할 말을 잃은 채 서 있는 사람이 내려왔다. 준호였다. 파자마 위에 가운 하나 걸치고 맨발이었다. 그는 계단 중간에서 멈췄고 나를 바라봤다. 말은 없었다. 나도 말을 하지 않았다. 엄마가 그 시선을 따라갔다. 그녀는 작게 말했다. 결혼식 이후로 많이 달라졌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멈춘 채 그날 이후 변한 무언가를 품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너에게는 변명이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고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다만 천천히 말했다. 나는 이 집을 떠났지만 나 자신에게서 떠난 적은 없어. 그게 나를 지켜줬어. 엄마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이야기를 다시 쓰지 마. 누군가 이유를 묻는다면 진실을 말해. 너희가 없었던 이유는 너희가 날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인사도 없었고 포옹도 없었다. 그것도 선택이었다. 밖으로 나와 걸음을 옮기면서 나는 생각했다. 시간은 모든 걸 지우지 않는다. 오히려 드러내기도 한다. 나는 그 집을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문은 닫혀 있었고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며칠 후 나는 서울에 있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연을 열었다. 군 경력을 가진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다. 신부재단의 첫 공개 세션이었다. 의자는 제각기 흔들렸고 마이크도 낡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또렷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여러분은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침묵을 강요받았을 뿐입니다. 한 소녀가 손을 들었다. 제 언니가 작년에 부당하게 전출당했어요. 항의했다가 정신과 진단서를 받았고 지금까지 아무 도움도 못 받고 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대신 싸우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 소녀는 울었다. 주변의 누군가가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고 있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건 더 이상 숨겨야 할 일이 아니었다. 이건 바로 드러내야 하는 일이었다. 영상은 빠르게 퍼졌고 조회수는 하루 만에 수만을 넘겼다. 제목은 단순했다. 김민서 대령 침묵하지 않다. 그들은 내 이름을 조용히 묻으려 했다. 나는 그 이름을 입 밖에 꺼냈고 사람들은 듣기 시작했다. 드디어 지금 그들은 내 이름을 말할 때 조심한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들보다 더 무겁기 때문이다. 국방정책 심포지엄이 열리던 날 나는 연단 앞에 섰다. 수십 줄로 놓인 의자들 사이엔 별을 단 장군들,
민간 연구자들, 전역 군인들과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었다. 카메라가 천천히 움직였고 기자들의 손에는 펜이 들려 있었다. 오늘 나는 원고를 준비하지 않았다. 스크린 뒤엔 단 한 문장만이 떠 있었다. 조용한 배신은 가장 위험하다. 나는 입을 열었다. 우리는 늘 피로 맺어진 연대를 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가장 깊은 상처는 피보다 가까운 이들로부터 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가족은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여야 하지만 그들이 침묵을 강요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보호를 받아야 할까요? 누군가의 숨소리가 멎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한때 그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조용하길 원했고 보이지 않길 바랐습니다. 제가 성공해도 실패해도 그들에겐 저는 없었습니다. 청중 중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보려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자료를 넘기지 않았다. 수치도 그래프도 보여주지 않았다. 오늘은 수치보다 진심이 필요한 자리였다. 배신은 꼭 고성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웃으며 내뱉는 농담, 건너뛰는 소개, 생략되는 자리가 쌓이면 한 사람의 존재는 점점 지워집니다. 뒷줄에 앉은 한 남성이 메모를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군인으로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제가 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눈에 감지 않았다. 이제 저는 국방부와 함께 가족 내부의 사적 배신과 명예훼손까지 군 조직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준비 중입니다. 단지 보호가 아닌 회복을 위한 시작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박수는 없었다. 그 자리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 대신 모두가 한 박자 늦게 숨을 내쉬었다. 내가 내려오는 순간 한 젊은 기자가 다가와 물었다. 혹시 가족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저는 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녀는 멈췄고 나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누구를 위한 것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며칠 뒤 나는 남부 해안 도시로 내려갔다. 작은 작업실을 마련하고 아침마다 그림을 그렸다. 캔버스 위엔 특별한 주제가 없었고 그저 색을 얹고 선을 그었다. 조용한 일상이 낯설었지만 더 이상 복잡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은 삶은 고요했고 단단했다. 어느 날 오후 동네 소년이 빵 바구니와 함께 신문 한 장을 가져왔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장군이셨어요? 나는 웃지도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다 달려갔다. 나에게 남은 건 어깨에 달린 계급이 아니라 내가 견뎌온 이야기였다. 오래된 군용 휴대전화는 이제 서랍 속에 있다. 어느 날 그 전화로 음성 메시지 하나가 들어왔다. 김민서 대령, 대통령실에서 윤리위원회 의장직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나는 듣기만 하고 메시지를 지웠다. 어떤 자리보다 더 큰 자유는 말하지 않아도 될 권리였다. 나는 책상에 앉아 마지막 한 줄을 일기에 적었다. 나는 혼자 걸었지만 길을 잃은 적은 없었다. 펜을 내려놓고 서랍을 닫았다. 안에 들어있는 훈장들과 신분증은 여전히 거기 있었지만 이제는 꺼내지 않아도 됐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이름을 증명할 필요 없이 존재할 수 있는 날이었다. 어디서도 사라지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으며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날.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누군가를 잊으려 한다. 그러나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침묵보다 더 크게 울린다. 그 울림은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으며 가장 강한 사람은 말없이 자신을 회복한 사람이다. 정의는 때때로 늦게 오지만 그 울림은 오래 남는다. 마치 아주 오래된 멜로디가 끝자락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침묵이 나를 지우려 할 때 나는 나를 말하기로 선택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관심 있게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과 선택의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용기가 필요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침묵이 더 쉬운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배운 것은 자신의 존재를 지키는 것은 남이 아닌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가족, 친구, 가까운 이들로부터의 상처가 전쟁에서 받은 고통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조차도 우리가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공감하신 부분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